어쨌든 금은 권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때로는 경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가 와갖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친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금, 은, 동은 어떤 귀금속으로도 쓰이지만 우리 삶 안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끝도 없이 금, 은, 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주로 금, 은, 동 이 세 가지를 제사를 지낼 때 제구용으로도 많이 쓰고 촛대로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또 이집트까지 황금하고 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았던 거죠. 저는 뭐 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갖고 집에 금은 하나도 없고 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안에서는 이 금, 은, 동이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성경 특강 탈출기 29강입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내려와갖고 성전 건립을 위한 예물, 계약궤, 제사상, 등잔대, 성막에 쓸 목제품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계속 보석 얘기가 나와요. 너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꽃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도 한 뼘, 너비도 한 뼘 되게 하고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항옥과 치옥,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받는데 이것들을 금태 안에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12이 되어야 한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여라. 가슴 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금을 줄을 꼬듯이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2고리를 가슴바지 양꽃에 달고 금줄, 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에 있는 고리에 걸어라. 이렇게 계속 금 얘기가 나와요. 금은 동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서 도대체 이게 금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금을 얼마나 또 집에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금, 은, 동 이런 것은 장식용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석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서에서 가장 많이 또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보석인 금, 은, 동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금, 빛나는 노란색의 물은 금속, 금이 물러요. 부드러워 가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줄로 꼬라고 그랬잖아요. 금을 실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은 두들겨 늘릴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두드리고 펴는 작업에서 질기고 충격을 또 잘 견디고 형성 과정에서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두들겨도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 성질을 금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나 염소, 플루오린 가장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산화제. 순수한 플루오린은 모든 원소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와 플루오린은 어디다 주로 넣느냐면은 상수원, 수도를 만들 때 그 상수도에 0.05 ppm 정도의 염소나 플루오린 비싸기 때문에 넣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걸 넣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돗물 나오면 약간 염소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 물은 건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미생물을 6-9 포인트라고 그러죠. 99.9999% 다 제거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그래서 염소가 반드시 수돗물에는 있어야 됩니다. 플루오린은 옛날에 좀 넣었다가 인간에게 좀 무리한 그러한 영향을 줘갖고 이제는 안 하죠. 플루오린은 특히 치아에 얇은 막을 입혀줘요. 충치를 예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돈 많은 과천에서는 플루오린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는 안 넣습니다. 충치를 예방하고 치아의 석회화되는 거 있죠? 를 촉진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 치약에 이제 요 플루오린을 사용합니다. 플루오린 수지를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에 코팅하면 열을 잘 견디고
물이나 기름을 튕겨내는 특징이 있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염소보다 강력한 소독제로 상수도에 첨가하고 있으나 염소에 비해 수중 잔류 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살균 소독뿐만 아니라 바퀴벌레, 곤충 퇴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금이나 백금을 100도 이상에서 녹이는 왕수와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왕수라는 건 뭐냐면은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을 3대 1로 섞어갖고 금이나 백금을 녹이는데, 서부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녹여갖고 뭘 따라내죠. 금을 추출해내는 과정에 이 왕수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금을 쉽게 많은 다른 돌 물질하고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죠. 수천 년 이상 금은 화폐로 쓰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금본위가 화폐의 기축통화로 쓰죠. 그런데 1950년경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금, 영국의 금, 프랑스의 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데, 모든 권한을 다 쥐고 나니까 미국이 금으로 감당해내기에는 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건 금은 그냥 은행에다가 지하에다 넣어놓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 기축통화에서 달러 기축통화로 바뀌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망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면 무한정 찍어내도 되는 거죠. 화폐는요, 서로 간의 약속에, 옛날 우리 조개가 화폐가 되기도 하고, 태평양의 섬에 가보면 돌이 화폐였어. 돌이 화폐. 그래갖고 그 큰 돌을 갖다 주는 거죠. 집에 큰 돌이 많은 집은 부자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화폐라는 게. 근데 금이 가장 확실한 약속이었는데, 수천 년 동안이었는데, 이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로 바꾼 거죠. 수천 년 이상 금은 화폐로 쓰였고, 장신구와 치과, 이제는 치과에서 많이 쓰죠. 금리빨 많이 해 넣죠.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사람들 죽으면은 이에 있는 금을 빼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전자제품 등에도 사용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특히 인쇄 기판이나 실리콘, 규소의 겉에 입힌 반도체에 쓰입니다. 금이. 그래갖고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이 휴대폰 여기 안에 1g, 2g 금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이거 그냥 버리지 말고 모으자, 그런 운동도 한동안 있었죠. 저도 휴대폰이 한 3개, 4개 바꿔놨는데 책상에 있었는데 그때 다 보냈죠. 중세시대에는 인위적으로 황금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류가 연금술사라는 소설을 내기도 했죠. 금의 활용도를 보면 금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인류에게 무궁무진하게 활용되는 금속들 중에서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화폐와 귀금속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사치제, 내가 돈 많다, 나 권력이 세다, 인간한테 그게 굉장히 강력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가보면 막 금목걸이 딱 두르고 여기 문신하고 막 힘주는 사람들 많죠. 그런 장면 한동안 내가 보면서 농담 삼아 IMF 때 그 금 빨리 벗어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라고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하여튼 금은 높은 신분을, 명성을 날리는데 사용했죠. 다른 귀금속처럼 단순한 관상용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물론 다이아몬드도 중요한 곳에 많이 쓰죠. 일단은 물보다 5배 무거운 거를 중금속이라고 해요. 중금속. 거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금속들이 많죠. 물론 다른 기금속과 마찬가지로 금 또한 전 세계 소비량의 대부분이 관상용 및 투자 자산으로 쓰이나, 이런 실용성은 다른 기금속과 달리 금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금과 대조적으로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런 것들은 관상용 및 투자 자산으로 쓰이는 보석류는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죠. 살 때와 팔 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 금은 영속성, 희소성, 그리고 활용성, 모든 금속계에서는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치가 매우 높은 금속입니다. 특히 인류가 사용할 수 있던 금속의 숫자가 더 제한됐던 옛날에는 금, 은, 동순으로 가치를 매겼죠. 다른 광물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에는 광산에서 채굴되지만은 한동안 서부 개척 시대 서부로 캘리포니아까지 동부 사람들이 갔던 것은 강물에서도 금이 이렇게 채취하는, 이제는 강물에서 금을 채취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고, 우리나라도 황금의 나라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금이 많았어요. 2019년 기준 채굴된 금의 양은 약 19만 7천 톤으로
적은 양이 아니죠. 19만 톤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게 이제 거의 뭐 미국과 중국에 가 있다고 봐야죠. 적은 양은 아니지만 동시에 장신구로부터 의료용 컴퓨터 부품에까지 사용되는 금의 활용성에 비해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이 때문에 금은 1g에 2021년 7월 23일 기준으로 6만 6천 원 정도의 고가입니다. 일제감정기에 특별히 1932년 한 해만 해도 31톤을 캐갔습니다. 현재 시가로 2조 1천억 정도 수출해가 1년 후에. 그러니까 1930년서부터 금강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금광을 많을 때는 5천 개의 금강을 만들어갖고 캐갔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을 캐간 거예요. 1945년까지 금을 캐갔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20조 이상 캐간 거죠. 우리나라를 수탈해 간 거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귀금속들, 철광석, 석탄, 쌀 이거 갖고 간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1,000조도 넘을 거예요. 1,000조.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우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보상하지 않고 저렇게 위선적인 면을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 일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일본을 신용에서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 등급 낮고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에서도 우리보다 한 등급 낮죠. 금을 장신구로 가공하는 업체에서는 가공 후 먼지와 뒤섞이거나 장갑에 묻은 가루들을 철저히 모아서 먼지와 쓰레기 속에서 금을 추출하는 업체에게 맡겨 재활용하고 아예 컴퓨터 부품에서 금을 추출하는 업체도 있죠. 금의 사용처, 먹지도 못하는 금속에 인류가 미치는 거죠. 경도는 2.3에서 3 정도로 약하지만 강도가 매우 우수해서 얇은 판이나 실로 가공할 수가 있어요. 금실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변형은 쉬운데 쉽게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매우 가공하기 쉬운 금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리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사용했으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주로 순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적 부드러운 금속이기 때문에 이건 이 자국이 남아있을 경우는 순금입니다. 그래서 많이 깨물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 진짜 금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빨로 절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로 절단은 할 수 없습니다. 깨물고 이렇게 쭈그러드는 한은 있어도 그거를 잘라내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각 원자 간의 결합력이 강해서 전성과 연성이 강합니다. 금을 얇게 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펴집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요만한 금을 가지고 3층 건물을 모조리 금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만 분의 1mm 이하 두께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얇게 했을 땐 뒤가 비쳐 보이게 얇은 금박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금으로 칠했거나 도배했다는 말을 들어도 얇게 바르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몹시 좋은 전기 전도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도성, 여기서 저쪽으로 성질을 옮겨 뭐 전기라든지 뜨거운 물이라든지 이런 거 전도성이 강하다는 거죠.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은입니다. 은이 구리보다 비싸고 금보다는 전연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녹는 점이 낮아서, 금이 녹는 점이 낮아서 100도 넘어도 금을 추출해낼 수 있으니까 쉬운 데다가 녹슬지도 않아서 반도체에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이 극히 안정된 금속이라 반응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부식되지 않아. 철은 부식되잖아요. 철기가 한 기원전 1500년부터 500년 전부터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철기 유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땅을 파도 철기 유적은 나타내자면 부식돼 갖고 아주 사가 없어져 버려. 그런데 청동기하고 금, 황금하고 동은 부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동기 문명의 유물들이 훨씬 많이 발견이 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피부에 닿는 귀금속으로 명성을 널리 그러니까 금은 몸에 닿아도 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이. 치과 치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금은 또 걸치면 건강에 도움도 된다고 그러죠. 금의 상징. 황금은 예로부터 태양의 상징이에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 금이야. 그래서 태양처럼 높은 것, 빛의 상징으로도 쓰이고 실제로 브레아트 알타인의 신앙이나 미트라교에서 숭배하는 주신은 금빛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도 황금 투구를 쓰고 나옵니다. 신화 속에서 가장 높은 신의 그것도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강하고 신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술에서도 금은 태양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서
태양의 상징으로 쓰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금은 하느님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금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계약판에도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 부치를 하라고 그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죠. 변하지 않도록. 유태인이 갈수록 겉모습에 치중하고 실제는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를 책망하고 성전은 티투스가 유대주의자 반란군을 밀어버리는 과정에서 전부 솔로몬이 지고 다시 재건한 황금 성전을 약탈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때 성전에서 벗겨온 금은 전부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건설에 쓰여지죠. 따라서 금관은 곧 왕의 상징이었고, 그러니까 금이 왕의 상징이었어요. 동서고금에 걸쳐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귀한 것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금은 예술품의 재료로도 각광을 받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보급 유물에는 금으로 만든 작품이 많습니다. 일본의 금각사 아주 금 도금을 해놨어요. 미얀마 쉐다곤 파고다 80톤인가 지금 발라져 있다고 그래요. 계속 지금도 바른다고 그래요. 전쟁하는 와중에도 인도의 암리차르 황금사원, 한국의 금관, 불상 등이 있죠. 불교에서는 부처의 상을 금으로 만들긴 했죠. 하지만 이로 인해 절에서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아 신라 후기에는 진흙으로 상을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부처님 상 안에다가 사실 돈도 많이 넣고 아주 금도 많이 넣었는데 도둑놈들이 밤에 부처님 상을 절도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부처님 상을 가르고 안에 있는 돈 다 꺼내가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금은 이 휴대폰에 안에 있는 금 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은 권력의 상징이고 부의 상징이고 때로는 경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가 와갖고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바친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 성서 안에서 은의 의미에 대한 걸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고 음하고는 가격 차이 확 나요. 은은 훨씬 쌉니다. 무르고 흰색에 빛나는 전이금속,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다른 금속에 비해서 전기와 열의 전도도가 뛰어납니다. 은광석 또는 순은 형태로 산출되며 주화, 장신구 쉽게 많이 쓰여지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진 현상할 때도 은을 쓰죠. 은메달 등에 사용됩니다. 은 광산은 대부분의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지구상의 흔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은을 캘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은은 매우 연함으로 은의 강도와 경도를 높이려면 다른 금속을 소량 섞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이 굉장히 높은 신비한 존재로 얘기들 많이 하죠. 전기, 열의 양도체이고 가공성, 기계적 성질이 좋은 점을 이용해서 금속 재료로서의 용도가 넓습니다. 현재 세계 총 생산량의 70% 이상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은 나머지는 화폐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장식품, 공예품, 은그릇 등에도 사용되고 사진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묵주도 은으로 된 묵주를 많이 쓰죠. 순은 그대로는 너무 연함으로 합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구리와 합금이 화폐에 사용됩니다. 은의 반사 성질을 이용해서 거울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은 거울, 유적들 발굴할 때 보면은 은 거울들이 많이 나오죠. 은은 예전부터 알려진 금속이지만 이용면에서는 금보다 뒤떨어졌던 이유는 자연은으로 산출되는 경우가 자연금에 비해서 적고 까다로운 정제법을 거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에서는 금보다도 귀중하게 취급되었다고 하며 구약 성서에서도 은화로 거래된 일이 여러 군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막펠라 동굴 살 때도 은으로 지불을 하죠. 창세기 23장 12절 사라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은 내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초아르의 에프론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 앞에 큰 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죽은 내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날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 400세겔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되는 땅입니다. 400세겔 땅이 저와 날이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히타이트 사람들이 듣는 데에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 은 400세겔을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 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은이 이렇게 돈으로 쓰였던 거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은의 주요 공구물은 방연석이었으므로 돌 사이에 껴있는 거죠. 고고학적 발굴에서는 납과 같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고 납, 니켈, 은, 구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죠. 유품은 이미 BC 3000년경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고대 유적부터 발견되는 거죠. 은은 아주 오래전부터 썼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보다 더 먼저 발견된 거는 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시대에서는 은제 항아리가 출토됐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면 돼요. 은 접시, 은 항아리 이런 거. 은화는 BC 6세기의 리디아 왕국이요. 리디아 왕국이 어디냐면은 터키인데 유럽 쪽 터키가 아니라 아시아 쪽 터키의 리디아, 메디나,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 있는 거죠. 리디아는 누구 이름으로 유명하냐면은 바오로 사도한테 처음 세례받은 유럽인 그것도 옷감 장사하는 여인 이름이 리디아입니다. 그래서 리디아라는 본명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는 본명 중에 하나입니다. 리디아 왕국에서 처음으로 주제되었고 이것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집니다. 금이 태양을 상징하는 데 대해서 은은 그 빛깔 때문에 초승달과 결부되어 달의 여신으로 숭배되었고 중세의 연금술에서도 취급이 됩니다. 은의 사용처는 은화는 기원전 6세기 리디아 왕국에서 천연 금, 은 합금인 엘렉트럼으로 처음 제조된 이후 순은으로 만든 화폐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제는 은화를 통화로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나라는 이제 없죠. 이제는 기념 조화용으로 가끔 제작되기도 하죠. 우리말에는 가끔 금과 돈을 같은 뜻으로 금일봉, 이거 금 준다 이거죠. 일금, 금 준다 이거죠. 이렇게 언어에서 사용하나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은과 돈이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화는 유럽 중세 영화를 보고 500년에서 한 1000년, 뭐 3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이런 데 보면은 이 은화로 쫙 10개씩 던져주고 막 그러죠. 은합금, 은은 무르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은합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장신구와 은식기입니다. 은장신구와 은식기는 전통적으로 좀 부드러우니까 은으로 된 신발들이 조금 편안한 거죠. 표준 은으로 제조되었는데 표준 은은 92.5%의 은과 7.5%의 구리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조하기 훨씬 쉬운 거죠.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는 원래 표준은 1트로이스 온스 31.10g의 값을 기준으로 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파운드가 31.1g의 값을 매기는 거죠. 미국에서는 은 함량이 90% 이상 제품만 은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수저를 많이 사용하죠. 은수저의 함량은 99% 은으로 만든 것도 있고 80%, 70%. 근데 은은 정말 독성 물질이 있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한테 할 때 은수저로 한번 떠먹어 보고 은수저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은은 금과 합금을 만드는 데 많은 사용됩니다. 예로 14K 금, 이게 14K 금이다 그러면은 금 58.3%에 보통 은 41.5%를 섞어 만든 합금입니다. 14K. 그 다음에 뭐 이건 순금이다 그러면 진짜 99.9% 음인 거죠. 여기서 캐럿은 금 제품의 금 함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순금을 24K로 하고 합금에 들어있는 무게를 비율로 해서 캐럿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신구에 사용되는 유색금, 예를 황금색, 또 백색금, 녹색금의 합금 재료로도 은이 사용이 됩니다. 전자공업, 은은 전기 전도도가 구리보다 더 좋습니다. 표면이 검게 도어도 높은 전기 전도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인쇄 회로 기판에 쓰고 커패시터 등 전자 부품의 도전체,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도전체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에 사용되는 은 도선 및 전극은 보통 은 분말이 들어간 페인트를 사용해서
높은 온도로 처리하여 만듭니다. 은은 또한 접촉 저항이 낮아 컴퓨터 키보드의 전기 접촉으로도 사용하고 구리나 알루미늄에 비해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 전선용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급 오디오 제품에는 스피커가 있고 진공관이 있죠. 소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 고음, 저음 이렇게 각 소리를 더 진공관을 통해서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리로 된 진공관, 아주 고급 오디오에는 그런 게 있죠. 고급 오디오 제품엔 음질을 높이기 위해 은을 전선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참 들을 때 그 유리에 손을 대면은 100% 화상이 입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전도가 잘 되죠. 은은 건전지 재료로도 사용되는데 산화 은 전지는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높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보청기와 시계 등에 흔히 사용되고 은 아연, 은 카드뮴, 특수 전지에도 은이 사용됩니다. 굉장히 은이 많이 우리 생활 안에 사용되고 있죠. 은의 의학적 활용. 이게 의학에서도 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 이온과 은 화합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조류, 곰팡이 등의 일부 생물체의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은 화합물이 박테리아한테는 독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죽고 바이러스가 죽고 조류나 곰팡이, 세균이 은하고 부닥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체는 독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의 항균 및 항생 작용은 고대로부터 물을 살균하고 음식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은 접시, 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놓으면 상하지가 않는 거죠. 은 화합물 개를 바른 붕대는 항생 붕대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거죠. 상처난데 이렇게 은 붕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봤다는 거죠. 또한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질산은 용액을 화상 처치에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젠 대부분 설파다이아진 은 크림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은 나노 입자는 생물공학, 섬유공학, 물처리, 기타 여러 소비재에서 항균 및 항생제로 널리 사용됐고 특히 냄새를 없애고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줄이기 위한 은 나노입. 나노라는 거는 이 머리카락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크기를 나노라고 그래요. 그런 아주 미세한 그 나노로 박테리아도 죽이고 냄새도 없애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은 입자가 들어간 천으로 옷이나 신발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옷들 좋죠. 은 나노 입자의 사용은 하수 처리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까지도 죽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우리 물에는 미생물이라는 게 다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몸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장기간 사용은 인체의 은피 쪽으로 은이 침착되어 피부 등의 청회색 또는 회색을 띠는 색소 이상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신체 내로 삽입되는 기구에도 은을 사용합니다. 은합금으로 제작된 도뇨간, 요도 감염과 세균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은합금으로 제작된 기구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기구에 질산은을 처리하여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 이렇게 처리된 건 다 질산은이죠. 아이들 신발 반짝반짝거리는 건 다 진짜 은이 아니고 질산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은의 항균 및 항생 작용을 장신구와 생활용품에 활용하고 은을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거나 은으로 된 숟가락을 쓰면은 항생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약품으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사실은 금, 은, 동은 어떤 귀금속으로도 쓰이지만 우리 삶 안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성서에서 끝도 없이 금, 은, 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구리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죠. 동이라고도 그러고 구리라고도 그러는 동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류와 구리의 관계는 굉장히 길어요. 만년 전 옛날 이라크 북부 유적에서 자연 동을 이용한 구슬 장식품이 발굴이 됩니다. 또 철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가 철을 녹이는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널리 구리가 활용이 됐습니다. 최초로 활용된 금속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동은 그 유연성과 쉬운 세공 난이도 덕분에 잘 구부러지죠. 고대 문명에서부터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성서에도 구리, 동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청동기가 철기 전에 온 것도 그 덕분입니다. 특히 구리 광석은 눈에 띄는 특유의 청록색
띱니다. 오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청록색이 띠죠. 국회의사당 그 꼭대기도 청록 구리로 씌운 거죠. 고대인의 눈에도 암석에 뭔가 특수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느낌을 주고 광맥을 발견하기도 쉬워서 일찍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동은 귀금속이라 철에 비해서 구하기 힘듭니다. 또 철보다 한 10배 정도 동이 비쌉니다. 은보다는 100분의 1로 쌉니다. 거기다 또 주석, 구리하고 주석을 이렇게 섞으면 단단해지는데 주석은 더더욱 구하기 어려워서 주석을 교역해 올 수 있었던 덕분에 금방 청동기로 넘어갈 수 있었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주석을 쓰지 않고 순수 동으로만 금속기를 만드는 동기 시기가 기원전 1000년에서 1500년 이상으로 꽤 긴 역사를 유지합니다. 나중에 이제 주석을 섞어갖고 굉장히 단단해지죠. 우리 방자 유기도 그렇게 하죠. 이집트는 제2중간기 기원전 18세기에서 16세기 시대 힉소스인들이 청동기 병기와 전차를 끌고 침공해올 때까지 주석을 대규모로 구할 길이 없어서 순동으로 제작한 도구들이 널리 쓰였어요. 근데 이게 순동은 자꾸 변형이 좀 오죠. 철기로 오면서부터 농기구들이 굉장히 튼튼해지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주석이 생산되지 않아서 오늘날 영국에까지 가서 주석을 사옵니다. 청동기 시대에도 도구는 석기가 주류였고 청동기 시대 때도 도구는 돌로 했어요. 청동기라고 그랬지만 청동기는 지배층의 전유물입니다. 성경에도 솔로몬의 치세가 대단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아연, 구리, 합금인 노세가 매우 풍부했음을 자랑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니까 짐바브웨처럼 구리도 주석이 없어서 석기 시대에서 바로 철기 시대로 건너뛰어버린 문명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합니다. 동구리의 개념은 산성이나 염기성에 대한 내성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또한 열 전도율이 매우 높은 금속입니다. 조리기구에도 이용되고 구리로 만든 조리기구는 또 비쌉니다. 불긋한 아름다운 색상 덕에 어느 정도 큼지막한 공예품, 조각 이런 것들도 만드는 재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노란 빛깔이 나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이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은 비슷하게 공기 중에서 서서히 산화되어 광택도 없어지고 아름다운 색이 변함으로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종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우리 놋그릇 같은 거를 옛날에 재하고 볏짚을 이렇게 해갖고 옛날에 많이들 닦고 그랬죠. 구리는 비교적 흔한 금속 중에서 은보다 100배 비싸고 철강보다 원래는 한 6배 비싼데 요즘 구리가 계속 가격이 올라갔고 10배 정도 비싸서 비싼 축에 드는 금속입니다. 흔히 보는 금속 중에서 일반적인 철이 가장 압도적으로 싸고 그 다음은 알루미늄, 아연, 납, 구리 순입니다. 구리는 납이 37이 주석이 49이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래서 전 대륙에 걸쳐 구리 산출제는 적지 않아서 구리 기반의 청동기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죠. 현재로서도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칠레, 미국, 그리고 잠비아, 제가 잘 다니는 잠비아가 세계 4위 구리 생산 국가입니다. 현재는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 쿠퍼 벨트라고 구리 벨트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이 다 캐가고 있어요. 중국 차가 싣고 나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동해 사용철을 보면은 절대량은 많지만 정작 지표에서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전기가 있는 곳엔 전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안에 구리가 있죠.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65%가 전선으로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뭐 라디오, TV, 컴퓨터, 자동차, 항공기, 또 병원에서도 구리를 많이 씁니다.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옛날에는 배 바닥에 구리판을 깔아갖고 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못 앉게 그렇게도 사용했죠. 전쟁이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원인데 바로 탄피와 탄두를 감싸는 게 구리합금인 황동입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대량의 탄피를 회수합니다. 총을 쏘고 탄피를 다시 회수해서 구리를 또 탄피에 다시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리의 거래량이 곧 전 세계 산업 생산의 경기 지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기가 좋으면 구리값이 뛰고 경기가 나쁘면 또 구리값이 떨어집니다. 구리는 일반적으로 생물에게는 유독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세균, 병식 방지 등에도 쓰입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한 광물이죠. 구리는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면 간 손상, 다발성 장기 손상 등 급성 구리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구리가 산 공기를 만나면 특유의 청록색을 띠는 녹청을 만드는데 이건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황동으로 만드는 유기그릇도 오래 쓰지 않으면 파란 녹이 쓰는데 옛날에는 볏짚에 기와 조각을 곱게 간 가루를 묻혀서 딱딱 닦기도 했죠. 그리고 구리는 동상을 만드는데 초등학교 때 보면 동상들 있죠? 그걸 만드는데 주로 쓰입니다. 녹는 점이 낮아갖고 주조하기도 쉽기도 하고 붉은 빛을 가린 구리가 공기에 노출된 후 수십 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에 의해 산화되고 이 녹청이라는 피막을 형성하고 나면 더 이상 산화되지 않고 이후로는 물 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죠. 구리를 활용한 유명한 동상으로는 뉴욕 자유의 여신상 있고 바로크 양식이 잘 쓰이는 푸른 돔이 구리를 사용했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도 녹색 돔을 사용하죠. 이 녹청은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실제로 독약의 재료 중 하나입니다. 녹색 어원이 바로 구리의 녹색입니다. 구리의 다양한 변모, 은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손이 많이 닿는 엘리베이터 단추나 문 손잡이에 구리 합금을 쓰거나 구리 코팅을 많이 합니다. 구리 합금인 청동으로 만든 유기에 밥을 담으면 잘 쉬지 않습니다. 이를 밀양동 작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 실험에서도 여름에 유기 그릇에 담아둔 밥이 상온에 오래 놓아두었는데도 상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회 같은 것도 방자 구리에다가 담아놓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회가 물러지지 않는다고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전을 사용하거나 냄새나는 운동화 안에 동전이나 구리 그물을 넣어두는 것도 구리의 이런 살균 탈취 능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발냄새 방지용 신발 깔창도 발이 닿는 바닥에 구리 도금이나 구리 성분을 넣은 것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구리 신발이 많았죠. 과거에나 현재나 식기의 주요 재료로 쓰입니다. 과거 유럽 중동권에서는 구리 내부 혹은 겉과 속 모두 주석을 씌워요. 냄비, 프라이팬, 솥 같은 조리도구를 만들었고 접시, 컵 같은 식기를 만들 때도 구리를 썼습니다. 구리 특유의 강한 열 전도성 때문에 음식의 조리가 빠르고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살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위생에도 좋다고 여겨져서 오늘날도 고급 주방용품으로 구리를 씁니다. 대포의 포신으로도 사용되고 현대는 총알의 탄피와 탄두 피갑에 사용됩니다. 탄피가 구리가 아니라면 약실에 부담이 좀 줍니다. 유연성이 있어갖고 탄두 재킷에 구리 피갑을 씌우지 않으면 무른 금속인 납이 총열 내부에 늘러붙습니다. 구리로 표피를 두르면 기관총이나 대포도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 가까운 이 구리가 성서에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금도 은도 구리 동전도 갖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금, 은, 동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구용으로도 많이 쓰고 촛대로도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또 이집트까지 황금하고 은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았던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뉴욕에 귀금속, 금, 은 이런 거를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주 상당한 부를 이런 대공 기술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해갖고 집에 금은 하나도 없고 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안에서는 이 금, 은, 동이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금, 은, 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안에 아주 밀접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금과 은과 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금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인정받는 삶.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넣어 다니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부자가 죄인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붙들린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금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은은 사람의 생명과 거래를 상징했고 동은 인간의 삶과 문명을 움직였습니다. 이 세상은 결국 금은동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통장도 아니고 금붙이도 아닙니다. 내 곁의 사람, 나를 사랑해준 가족,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을 먼저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빛납니다. 은은 사람을 살리고 동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욕심에 물들면 그 귀한 것들도 결국 인간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욕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금보다 귀한 평안과 은보다 따뜻한 사랑과 동보다 단단한 믿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